어제가 정신건강의 날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멍들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그리고 최근에는 마약 중독까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고요. 심지어는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법률을 주제로 한 궁금하라 시간에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와 처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법조계의 국가대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라고 하시니까 제 부담감이 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또 어떻게 새롭게 붙여드린 별명이 이 법조계의 국가대표라는 건데 어떻게 좀 네. 마음에는 좀 드실까요? 마음에는 완전히 듭니다. 네. 마음에 드시고 뭐 부담이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우리 사회에 마약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한 이유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건데요. 일단 다양한 처방의약품으로 향정신성 약물 경험이 크게 확대가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암호화 SNS 네. 이게 엄청 확산이 됐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접근 편의성, 거래선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물 가격 자체도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대마류와 관련돼서 허용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국적, 다문화 체류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200만 명이 넘게 체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마약 범죄에 관련된 급증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에 포함되는 마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마약류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네. 완전히 처음부터 금지되는 불법 마약류. 네. 그리고 사용은 허용되지만 꼭 처방전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 네,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마약류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또 다시 합니다. 마약이라는 이런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향정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대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네네. 효능에 따라서 좀 나눠보면은 진정제 계통이 있고요. 네. 진통제, 각성제 계통이 있고 네. 환각제 계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약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많이 들었던 것들이에요. 양귀비에서 뭘 뽑는다, 아편이냐, 그 농축하면 헤로인이다, 몰핀이라는 거 진통제다. 코카인, 코카인에 추출된다. 자, 이런 것들인데 다 초강력 진정제들이고요. 의존성이 심한 약물들입니다. 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가면 이건 좀 화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약물들인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약물들로 대표적인 거 우리가 많이 듣죠. 필로폰, 히로뽕이라고 하고 이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계열이다라고 하는 약물이 있고 또 엑스터시, 도리도리 이렇게 소문도 나 있는 그런 약물이고요. LSD, 환각제죠. 페르바르비탈, 케타민, 요새 이제 케타민이 또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많이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마초죠. 대마 식물 추출된 거 합성 대마, 대마 유사체, 대마 오일, 이런 것들도 다 대마에 포함이 되는데, 보통 외국에서는 이제 대마란 표현을 이제 안 쓰고, 카나비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살짝 언급은 해주긴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마약과 관련된 법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약 범죄만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절차, 또는 적법한 유통 절차, 처방 절차, 이런 걸 다 규율하는 법률이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행정 법률인데요. 여기에서 행정 규정을 위반한 형사처벌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법의 경우에는 마약류를 종류와 범죄 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벌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일단 의존성이 높고 불법적인 약물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원료를 만들면 원료에서 원료를 이동시키고 다시 그거를 제작하고 제조하고 소지하고 또 수출입도 하고 매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행위가 전체가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처벌받는 거는 국내에서는 우리가 단속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네.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걸 또 성분을 추출하고 제조하고 뭐 공장도 만들고 막 이런 형태의 범죄는 여러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출입 제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다 또 한 가지 요새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뭐 제공하고 투약하게끔 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로 미성년자를 상정해서 제공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자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에 이제 또 대마를 제외하고 나서 이제 보면 의존성 높은 마약류들이 이제 마약류 향정에 많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뭐 투약하거나 조제하거나 관리했다고 국내에서 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뭐 선처해주고 이럴 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는 특히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재판에 넘겨진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주 최근에 문제됐던 사건이 이제 유아인 씨가 법정 구속됐던 사건이 있죠. 네네. 네, 유아인 씨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2023년도 초에 이제 프로포폴 관련해서 수면제 남용했다라고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코카인, 뭐 대마초, 케타민 다양한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요. 결국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 네, 또 박유천 씨 사건이 있었죠. 미키유천으로 유명했던 분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황하나라는 분하고는 2019년도에 필로폰, 굉장히 이제 의존성이 높은 약물이고 한 번만 투약하면 거의 회원할 수가 없다는 약물이에요. 네네. 자, 마약 관련돼서 처음에 혐의 부인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고 투약도 같이 했다 이런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혐의 인정하고 그래도 이제 횟수가 적다 보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간신히 받았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도 마약 범죄가 확대되고 있어서 정말 큰 문제라고 해주셨는데 이 청소년의 경우는 주로 어떻게 마약에 노출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암호화 SNS 서비스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대학생까지 연결되는 네네. 아주 그 불법 마약류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만연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최근에 이제 처방의약품이 좀 일부 의원에서 무질서하게 처방이 이루어진 바가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우울증, 불면증, ADHD 관련돼서 그 처방이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다 보니 국내 여러 가지 약물 정보들이 많이 이제 공개가 돼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외 정보를 온라인으로 또는 뭐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확인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약물 직구도 어렵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가격도 싸지다 보니까 이 유통선의 다양을 따라서 결국은 늘어나는 그런 환경을 따라 뭐 텔레그램이나 다양한 형태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거래를 하고 사용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네네. 또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을 주변 친구들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그거를 같이 나눠주는 이런 일들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20대가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인이 되면서 10대 후반, 10대 중반 청소년들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해당되다 보니까 마약류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만약에 마약 범죄와 연루된 사실을 몰랐거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이 됐을 때는 이게 마찬가지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땐 피해자가 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을 못한다라면 투약을 본인 의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낯선 음료나 약물 투약이 가능한 장소, 뭐 클럽이라든지 또 마약류가 허용된 외국에서 활동하실 때는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마약이라는 건 한번 접하게 되면 쉽게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모두 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처음부터 안 했으면 아예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약 투약자 중에 50 넘으신 분들이 없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 50 넘을 때까지 끊지 못하면 죽거나 아니면 약을 끊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초기 투약에 대해서 적절히 치료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자, 그런데 반복적으로 재범, 3범 마약 투약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회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적극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던 가수인데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남편을 마약에서 구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휘트니 휴스턴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초기에는 집중치료, 재범이 계속 반복되면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적극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마약의 경우는 애초에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